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공유 문제인데요. 61번. 갑을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6분의 1로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입니다.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자,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가 됐대요. 그러면 임대가 됐다. 그러면 임대는 이건 관리행위잖아요. 이건 관리행위. 자, 관리행위라면 이건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분 과반수. 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결정. 그렇다면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자, 을과 병 합의만으로 그러면 이게 과반수가 안 되죠. 갑이 2분의 1이니까 과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도 관리행위고요. 해지하는 것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2번. 갑을 병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건물의 유지 관리에 간 비용, 비용은 지분 비율 이렇게요. 균등이 아니라. 3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대요. 그 지분은 을 및 병에 각각 자,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균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포인트가 균등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균등이 아니다. 지분 비율. 자,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병은 단독으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반환, 공유물 반환, 자, 부당이득 반환 말소 이렇습니다. 반환 말소는 이건 보존행위잖아요. 이건 보존행위.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래서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자, 5번. 만일 병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병에게 공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소속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속끼리는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 상호간에는 인도 청구 안 되는 거고, 자, 치워라 제거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손해배상 이건 가능할지라도 소수 지분권자끼리는 인도 청구,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62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자, 1번. 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내야 될 거고 합의에서 결정된다. 2번.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다. 그리고 3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자, 법정이지 않습니까? 법정,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말이 보이면 법정 지상권 문제에서 자, 함께 안 됩니다. 함께 안 된다. 함께 안 된다. 함께 안 된다. 안 됩니다. 5번. 자, 그리고 당사자 간의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포기하는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3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수 중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자, 승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이 상태에서요. 이게 요역지고요. 이게 승역지고요. 자, 여기가 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좀 이용하자. 그래서 이때 하는 걸 우리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계약하는 거니까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승역지 사용을 여기를 나 전부 쓰자 또는 자, 일부만 사용할게요.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전부 해도 되고 일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역지는 가치가 증가가 되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해야 된다. 요전 이렇거든요. 요전. 2번.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역지가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역지가 자, 이렇게 이전이 되면 따라서 지역권도 이전이 됩니다. 이런 거고요. 3번.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일부만 가치 증가란 말은 없거든요. 일부 위한 지역권 없다. 4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지상권자가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5번. 지역권은 요역주와 분리 안 됩니다. 분리 안 됩니다. 분리 안 된다. 자, 분리가 되는 건 지상권만 분리가 되고요. 다른 권리는 분리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64번. 갑이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이랬습니다. 1번. 을의 전세권의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됐고요. 그리고 2번. 을의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전세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 때 전세권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토지 건물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을이 만약에 갑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했대. 자, 여기처럼 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대. 꼭 체크하고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전세와 건물 전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 1년 보장하고 법정 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는 건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인 거예요. 그래서 을의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 3번. 을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대요. 자, 을의 전세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다는 말은 돈을 반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소멸한다. 소멸한다. 4번.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금지, 봐보세요.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 자체가 강행법 기반으로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너 양도 못해 라고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면 이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5번. 을은 갑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나무 집에 전세를 살면서 말이죠. 자, 살면서 형광등 몇 개를 교체를 했대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필요비라고 하는데 유지비용. 근데 우리가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형광등 교체 비용 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비 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요. 6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법정 담보 물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이게 담보 물권이 말이죠. 법정 담보 물권이 있고 약정 담보 물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유치권입니다. 이건 유치권이고요. 자, 그러면 약정도 있나요? 약정 담보 물권. 약정 담보 물권은 저당권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법정하고 약정 이 차이점이. 그러면 1번 유치권 문제입니다.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이랬거든요.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이렇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유치권이라는 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는 말은 물건이 채무자에 넘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실 건 그런데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하느냐 아니면 제3자를 직접 점유자를 하느냐 이 차이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3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앞에 계신 분이 시계 수리를 하신 분인데 시계 수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가 100억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상상만 해도 좋네. 자 봐보세요. 100억짜리 시계를 맡겼어요. 근데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시계 수리를 하고 그 가게에다 그걸 100억짜리 시계를 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3자에게 보관만 전문한 업체에다가 맡긴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반환 청구해서 나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3자를 직접 점유자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 스타일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했느냐 제3자를 직접 점유했느냐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유치권은 물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물건이어야 돼요. 그 물건.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상대가 되는데 유치권은 물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도 있습니다. 경매 신청권. 그러니까 물상대인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자,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권리. 근데 언제까지 가지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가지고 돈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간 돼도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경매로 넘길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4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자,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치권 자체는 소멸이 되지 않는데 유치권이 나왔다는 말은 채권이 주된 권리 아닙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조건 진행합니다. 진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용이 좀 어려운데 현장 가셔서 유치권 저당권 문제를 풀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진행한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진행한다. 그러니까 진행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거죠. 자, 5번.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유치란다는 말은 이 유치라는 게 점유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치권 소멸입니다. 원칙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유치권 소멸이야. 그러나 1년 내만 반환 청구해서 받아왔다면 자, 죽었던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일단 소멸인데 1년 내만 다시 받아온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6번.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 전세권, 지상권 되죠. 지분도 됩니다. 등기된 임목도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 방법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일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67번. 저당권의 객체 및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이랬습니다. 1번. 저당권은 자,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의 실행병은 등기가 될 수 없으므로 자, 담보가 되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게 경매가 됐을 때 돈을 회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원금 받아올 거고 이자는 무제한 받아올 거고 그렇죠? 지연이자는 1년분만 받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위약금 약정했다면 위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비용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실행비용. 봐보세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잡병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 아파트를 만약에 경매로 넘긴다 그러면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기타 비용이 들어갈 거죠. 그걸 우리가 실행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또 별도의 돈을 써가지고 또 돈을 또 쓴 거 아닙니까? 그 실행비용. 그래서 이건 순위도 없이 제일 먼저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자, 2번. 지상권자가 축조했대요. 그러면 자,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 저당권, 토지만 저당권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토지 저당권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3번.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소유자도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데요. 자, 1억의 소비대차를 합니다. 소비대차를. 그리고 여기다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집이 지금 2억짜리 집인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매매가 돼요. 그럼 얘는 현재 소유자이고 얘는 이제 전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전소유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매매를 보면요. 자, 되는 방법이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 자, 갭투자. 그러니까 2억짜리 집에 1억의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1억만 주고 얘가 사면 되겠죠. 1억의 매매. 자, 얘가 1억을 줬대. 2억짜리 집을. 그러면 1억의 변제는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1억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거죠? 변제는 병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이 돈을 갚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친구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말하기를 친구 나 지금 2억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2억 줘봐봐 나에게 2억 매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1억에 지금 내 집인데 1억에 저당권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는 1억 변제를 이제 누가 하는 거죠? 갑. 그러니까 갑도 전 소유자도 종전 소유자도 얘한테 1억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그러나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는 종전 소유자도 할 수 있다니까요. 종전 소유자도 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원리니까요. 자, 그래서 현장 가셔서는 문제를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문제를 풀 때 종전 소유자가 딱 뜨잖아요. 근저당권, 저당권에서 종전 소유자가 뜨면 끝 문장은 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4번.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경우라도 부합물이죠. 그러니까 물건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원칙이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다 넘어간대요. 다 넘어간대요. 자,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분리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처분. 그러니까 건물만의 저당권 안 되는 거예요. 건물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건물만 경매가 된다. 이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자, 동시에 넘어가야 되니까 어느 한쪽에 건물에 들어가면 토지까지 다 미칩니다. 다 미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68번.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랬는데 아하. 요물계약이 뭐가 있죠? 요물계약이 현대, 자, 개보 이렇습니다. 네 가지 암기 좀 해달라고 그랬죠. 자, 현대 개보. 현이 뭐예요? 현상광고 계약. 대는요? 대물변제 계약. 계약은요? 개는 계약금 계약. 보는 보증금 계약 이렇습니다. 보증금 계약 요 네 가지 현대 개보, 현대 개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현대 개보가 자, 니은니은에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 찾기는 틀린 것 찾기. 1번.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자,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도 이러시는 거예요. 청도. 청약은 무조건 도달한 때다. 청도. 저게. 근데 이게 청약이라는 말, 승낙이라는 말이 보이면 뒤에다가 설을 붙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편물에 들어갔다 받아봐야 아는 거지. 근데 우편물이다 보니까 이게 한날 한시에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청약은 특정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승낙자가 승낙에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대요. 변경을 가한 승낙.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변경을 가한 승낙 또요. 조건을 붙인 승낙. 세 가지 암기 또요.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 가장 많이 나온 게 얘입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이건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은 성립한다 이랬고요. 4번. 승낙기한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상대 대하자가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시킬 수가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승낙기한을 정하지 않은 청약 이 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짝꿍이 뭐가 되냐면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 이 문장이 들어와야 돼요. 이 문장. 상당한 기간.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냐면 박앤세일을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세일한답니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4월 1일부터 세일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밑에다가 물건 소진시까지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번. 승낙기한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았대요.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0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이를 원형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말 혹은 소송이라는 말이 보이면 원형이라는 말이 이게 주장입니다. 주장인 거예요. 주장.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자,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 소송으로 가면 판사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시라고요. 2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랬거든요. 자, 채무도 여전히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5억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7억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중매매죠. 원칙이죠. 그러면 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 7억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건물이 지금 5억 주고 건물 받아오는 게 건물이 7억으로 바뀌었으니까 7억을 받아내려면 내가 5억을 줘야 되는 거지. 동시행. 3번,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를 도하여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의 가장 큰 뜻이 뭐냐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의 뜻이 되니까요. 이게요. 4번,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일단 틀렸는데요.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계신 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2시에 제가 잔금을 주고 등기를 받기로 했어요. 이분한테. 자, 그래서 제가 집에 갔단 말이에요. 잔금을 들고. 근데 이분이 피해버린 거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도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책임 없습니다. 제가 내일 또 갈 거예요. 또 등기 받으러, 서류 받으러 갈 때 잔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두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령지체 주는 것만 의무인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의무입니다.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가 잔금을 가지고 오지 않고 등기만 해달라고 하면 가서 뭐 가지고 오라고? 잔금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5번,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으로 하는 상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동 안 됩니다. 수동은 됩니다. 수동채권. 자, 수동채권으로는 자, 이건 상계가 되지만 자, 자동은 안 된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갑이 1억짜리 채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 대금이 1억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갑은 을에게 1억을 줄 게 있고, 갑은 을에게 1억을 받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줄 게 1억이고 받을 게 1억이니까, 자, 매도인이 말이죠. 매도인이 자기가 자, 이거 퉁치자 상계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1억과 이 1억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있는 1억은 그냥 소비대차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은 지금 등기하고 동시행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무리 작은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누군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매도인이 자기가 통 안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그렇습니다. 매수는 어떨까요? 자, 받을 게 1억이고 줄 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스스로 이걸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수동채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매수인이 스스로 수동채권 스스로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걸 포기하고 내가 받을 게 1억이고 줄 게 1억이니까 그냥 퉁치자
이 상계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때 해보면 매도인은 안 됩니다. 매수인 스스로는 된다 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자기는 안 되는 거지. 지가 안 되고 자 수동으로는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1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화로 갑과 을의 과실 없이 그 주택이 소실되었대요. 위험부담. 자, 틀린 거 찾기. 1. 갑과 을 상관에는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험부담입니다. 자, 내가 이행할 수 없으니 자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건 다 자 을에게 되돌려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4번 위와 같은 경우에 갑이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 특약도 이용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약법은 전체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강행 규정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국가가 우리한테 계약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 없어요. 강행 규정 자체가 없다. 강행 규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자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5번 만약 의뢰 수령지체 중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뢰 수령지체 그러면 이게 채권자죠. 이제 채권자 귀책 사유로 채권자 수령지체 그러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의뢰 수령지체 중에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을은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된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가관계. 옆구리가 걸려요. 지장 없어요. 이행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어가 갑이네요.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도 수익자 제3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OK를 하면 그러니까 제3자 병이 수익자가 OK를 하면 권리를 무슨 득 하는 거예요? 취득. 그러니까 제3자가 하는 OK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성립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권리를 취득하겠다고 OK를 하시는 겁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자 갑과 을의 계약을 합의 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기에는 효력이 없다. 사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 받을래? 응 받을게 라고 했어요. OK를. 그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다. 단 미리 유보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유보를 했거나 미리 유보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시더라. 이랬습니다.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요청을 한 갑 요약자에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73번 해제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1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해제 계약은 합의죠. 계약은 합의. 2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조건 성취로. 3번 해제는 계약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효 취소는 법률에 대해 쓰는 말인 거예요. 4번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나 해제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문장이 좀 이상하죠.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제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 수가 없다. 조건은 말이죠. 원칙은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합니다. 3번 틀렸고요. 5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실권 약관은 해제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넣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중도금을 안 줬대. 그러면 자동 해제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4번 매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 찾기 1.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시계다. 맞고요. 2번.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이전할 것을 줄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낙성계약. 그러니까 당장 뭘 할 필요 없고요. 당장 뭘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된다. 약속만.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매매계약이나 예약 모두 채권행위고요. 4번.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5번. 매매계약에서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인 경우는 매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 그러면 교환이라고 합니다. 75번. 계약금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자,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가 뭡니까? 해약금 해제는 교, 포, 수, 배 이렇잖아요. 교포, 수배. 그러니까 교부자는 포기하시면 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용도로 쓰겠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으니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손해배상 해준 거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주는 게 이게 손해배상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소리고 원상회복도 안 됩니다. 원상회복이란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되돌리는 걸 우리가 원상회복이라 하는데 봐봐, 제가 매수인입니다. 계약금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계약금을 포기, 의사표 너 가져, 끝 이래야 되는데 너 가져라 하고 돌아서 가지고 원상회복,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원상회복 되돌려 받는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 2번. 당사자 사이에 특이하게 없는 한 계약금은 자,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넘어가는 순간에 당연히 이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특이라고 그랬거든요. 위특. 3번. 해약금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없다. 4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서 주된 계약 성립 이전 또는 동시에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매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설명할 때 체크카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그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약서는 쓰고 제가 매도인한테 내일 제가 오전 수업 끝나고 제가 은행 가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계약은 오늘 했지만 계약금은 다음날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틀렸고요. 5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위특이라고 그랬거든요. 위특. 이 약정이라는 말이 특약입니다. 약정이. 그래서 위특.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7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6번.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과 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권 등기는 하지 못했대요. 자, 이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갑과 을이 건물 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대요. 면적이 부족하답니다. 그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지금 담보 책임인데 자, 매매 교환 임대차를 꼭 묶어달라고 그랬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를.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유상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상계약이면 무조건 담보 책임이 따라붙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임대차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지냐 안 지냐 그러면 무조건 져야 됩니다. 없다가 틀린 거지. 자, 2번. 계약 체결 시 제3자 병이 건물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임차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병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채권 아닙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번. 갑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아, 피가 부족하다. 피 뭡니까? 즉시지, 즉시. 즉시. 그럼 이걸 옳은 지문을 하려면 필요비 자리에 유익비가 들어가면 맞죠. 유익비는 종료 시에 또 증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필요비가 유익비 말입니다. 필요비는 즉시가 되겠고요. 4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그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무효인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갑이 의뢰 동의 없이 이랬답니다. 동의 없이 전대를 했어요. 전차인은 갑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의 하에 전대차를 했다면 가능한데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면 전차에는 임대인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7번.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찾기 1.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등 하지 않는 경우 된다. 이게 지금 바뀌고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1월이 아니라 지금 2월이 되겠습니다. 2번. 임차인의 이익이 이상인 차임연체, 그러니까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렇습니다.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나 임차인의 현전 의무 위반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3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창구를 봅니다. 4번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틀렸죠. 법정갱신되면 2년입니다. 다시 2년. 자, 틀렸고요. 5번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 통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법정갱신되면 다시 2년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어요. 임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해지 통고를 했다. 그러면 몇 월이? 3월이 경과가 되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자,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률 일정액이 상가 건물의 2분의 1. 그러니까 주택이건 상가건 분수가 뜨면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번.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하, 무슨 갱신이죠? 법정갱신.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자, 영세 상인이 마음 편하게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마음 편하게 장사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럼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갱신이 됐다면 10년이 아니라 뭐 15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정 갱신일 때는 그 이상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의 차임증의 청구는 자, 프로가 뜨면 무조건 5%고요. 주택상가 5%, 분수는 2분의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만한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 자, 경매를 신청할 때 그랬거든요.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자,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금을 수령한대요. 보증금을 수령.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는 그때는 자, 인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차이점이죠. 그리고 5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동거하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가 동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주택에서 쓰는 얘기죠. 주택. 그래서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79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 통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이랬는데요. 1. 자,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이다. 맞습니다. 2번. 통지 방법은 어머나 반드시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뭐 카톡을 날릴 수도 있고 방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 3번.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 보증인 및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다 해야 됩니다. 다 통지는 다 한다. 4번. 통지 시기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다 내가 줄 돈이 얼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변제기 후에 하시는 겁니다. 전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듣고요. 5번. 목적 부동산화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했대요. 미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니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80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시행 후라 그랬어요. 9. 갑은 을 소유 X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병에게 매수 자금을 건네 병이 을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을이 되고 여기가 병이 되고, 자, 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건네 병이 을과 직접 매매를 하도록 했대. 계약형. 자, 그리고 등기도 병명을 해줬대요. 자, 그래서 계약형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이죠. 갑과 병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2번. 자, 을이 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매도인이 악이면 전체가 다 무효가 되니까 자,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요. 이렇게.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정에게, 그래서 자,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 병이 출연하게 되면 제3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인 거예요. 4번. 을이 선인 경우에 X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제 자, 매도인이 선이라면 자, 병이다 됐고요. 5번. 을이 선인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지금 시행 전이라면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시행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효니까 둘이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단락할 수는 없고 매수 자금만 단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회 모의고사 본다고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처음이라 아직 문제 푸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생각하시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 이게 점수도 같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니까요. 자, 지금 하시는 대로 자, 그 페이스 잃지 말고 자,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자, 전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하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